안녕하세요. 독서 코칭, 문학 영역 강의할 이승화 강사입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현재 교육혁신연구소에서 국어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대학원에서 이제 독서교육학과 문화 콘텐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결정하는 유초등 교육, 또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 책으로 나를 읽는 북렌즈 세 권의 책을 출간했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낸 세 권의 책을 바탕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기본적인 독서 코칭의 개념과 또 반응 중심 문학 교육 이론, 그리고 문학의 의미와 범주, 또 소설의 이해, 그리고 코칭 방법, 이렇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서 코칭의 개념에 앞서서 코칭과 티칭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칭은 개인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목표를 이룰수록 돕는 일,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잠재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티칭은 학습자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활동, 그래서 외부의 지식이나 진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주입하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네, 그래서 코칭에 우리가 독서를 붙여서 독서 코칭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는 독자의 경험, 배경 지식, 또 감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작품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독자의 내면의 힘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인 독자입니다. 책에 대한 지식이나 강사 전문가의 이런 내공 등을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힘, 독자의 경험, 독자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이 독서 코칭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이론적인 내용을 간단히 짚어볼 건데요. 노젠 블랏의 반응 중심 문학 교육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독자의 반응을 되게 중시하는 건데요. 이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거래와 또 독자의 반응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되게 작가의 권위, 그리고 시대적인 의미나 그런 전문가의 형식적인 것들이 강조되었다면, 지금은 독자의 능력, 독자의 힘, 독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강조된 시대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기본 유튜버들 같은 경우 많은 팔로우 수와 구독자 수, 그리고 조회수 등이 하나의 권력처럼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시대죠. 그만큼 책에서도 독자의 감상, 독자의 능력, 독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담은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론에 대해서 예를 많이 들을 때 이제 그림 일기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면, 그림 일기는 하루에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을 골라서 일기로 표현하는 건데요. 이제 한 아이의 생일날 부모님이 놀이공원도 데려가시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리고 선물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뿌듯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아이의 그림 일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그림 일기는 이렇습니다. 강아지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을 담았어요. 결국 아이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집에서 함께하지 못한 강아지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야, 내가 너에게 드린 시간이 얼만데, 돈이 얼만데, 그게 가장 인상 깊지 않니? 라고 강조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거는 독자, 그 아이의 경험에 의해서 아이가 지금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아무리 강조하고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도 그 독자에 와닿지 않는다면, 독자가 다른 걸 느낀다면 독자의 반응을 강조해 이제 조금 더 존중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 문학에서 반응, 독자의 반응을 좀 더 중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문학 교육에서는 목표 자체가 어떤 지식을 쌓고
어떤 내공을 쌓는 것보다 감상, 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가 자기주도적으로 반응을 생성하는 거예요.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만 하고 직접 주입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자유롭게 내 감상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해요. 틀릴까봐, 혼날까봐,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 감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감상에서 이제 특히 교사나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인 교감을 해줘야 됩니다. 네, 평가하거나 어떤 해석하거나 어떤 지식의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보다 정서적인 교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또 오류는 한번 우리가 교사로서 점검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아예 개인적인 사적인 감상, 이것은 많은 걸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지만 또 다양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공적인 감상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존중 그리고 대화와 합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어서 문학의 의미와 범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문학이란 정서나 사상 등을 되게 상상력을 발휘하여 언어나 문자로서 표현한 예술, 그리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상상력을 발휘했다는 것에서 기본 문학은 허구, 픽션을 전제로 하기도 합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는데, 우선 사전적인 정의를 가져왔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이제 에세이에서 나온 말은 어, 밀란 쿤데라의 커튼에 담긴 말인데요. 이 소설은 직접적인 현실을 보여주진 않지만 커튼 안에 있는 삶의 진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다른데 소설은 좀 더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보여준다 라고 이제 정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문화가 결국 허구인데 결국 가짜인데 뭐하러 읽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문학은 지금도 많은 책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예술로서 존중을 받고 있죠. 우리가 문학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미리 파악하고 또 독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내 독서 코칭 방향을 조절하는 것도 우리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리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또 인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상상력을 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단순한 재미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내 자존감부터 해서 정서적인 심리적인 자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네. 이러한 문학의 의미를 바탕으로 문학은 기본적으로 소설, 시, 수필, 희곡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실제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게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대표적인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소설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소설. 소설의 3요소 하면 소설은 문체, 구성, 주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성은 또 구성의 3요소라고 해서 인물, 사건, 배경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아니라 우리 이야기의 3요소라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야기와 소설을 비슷한 말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소설에 집중해서 알아볼게요. 또 문체에 집중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좋은 구절을 직접 내가 적어보는 필사, 그리고 소리내어 읽어보는 낭독 등 할 수 있고요. 또 구성의 입장에서 보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또 인물의 성격을 바꿔보고, 또 사건을 이해하고 또 사건을 새롭게 구성해보고, 또 그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이해하고 또 변경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주제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선 주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결말을 살짝 바꾸고 이야기를 이어쓰기 활동을 통해서 거의 주제는 마지막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을 살짝 뒤틀어보는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문체 부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에 제가
아끼는 문장들만 발췌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분이에요. 하밀 할아버지,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나요? 그래서 감동적인 소설이기도 하지만 소설의 어떠한 뭐 줄거리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한 문장이 그냥 감동적이어서 저는 이 문장만 보면 이 주변 묘사나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해요. 이해는 품이 드는 일이라, 근데 노력이 드는 일이라서 쉽게 벗을 수 있는 모자처럼 제일 먼저 집어던지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다음은 리스본행 야간열차란 소설인데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넓은 세상 속에서 작은 경험을 하고 있고 내 숨겨진 잠재력, 다양한 경험들을 계속 겪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소설을 읽고 좋은 문장은 항상 블로그나 이렇게 옮겨서 적어서 수시로 기억날 때마다 보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기본 이제 설명문 같은 것과 이렇게 문학, 소설의 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소설 작품을 한 작가들은 정말 문체를 되게 중요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우리가 외국 소설들을 번역해서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의 중요성도 많이 크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작품도 번역을 잘하면 외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다시 화두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오래된 고전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풀려서 다양한 출판사에서 다양한 번역자로 이제 출간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 예로 볼 작품은 데미안인데요. 데미안의 유명한 구절을 이렇게 민음사, 문학동네, 그리고 청소년용으로 바꾼 푸른숲 주니어의 책, 이렇게 세 권이 다르게 있는 걸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체가 잘 안 읽히면 소설 자체의 맛을 잃기도 하기 때문에 번역자도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청소년용 고전에 대한 이런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도 많이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우선 다양한 묘사나 조금 어려운 부분을 쉽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 맛이 떨어질 수 있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라도 미리 이런 명작들을 접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체나 번역들도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구성. 이 구성은 홍길동전을 예로 해서 인물, 사건, 배경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길동전의 인물은 우선 홍길동이죠. 그래서 인물은 기본적으로 입체적 인물과 평면적 인물로 나눠져요. 그래서 입체적 인물은 처음에 있던 모습이 되게 다르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 평면적 인물은 하나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그래서 입체적 인물로 변화했다면, 뭐 성장했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타락했다면, 어떤 순간에 그렇게 느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때는 나의 직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작품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작품 이해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이 사건. 홍길동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건들이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파악해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 사건을 뒤틀어보면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활동도 해볼 수 있어요. 그 배경, 또 이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 그것들을 작품 내에서 여러 요소들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죠. 2020년에 뭐 한국으로 이런 내용을 옮긴다면 어떻게 비유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등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의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요. 네, 주제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심층적으로 이제 깊이 있게 숨어 있는 것, 그리고 독자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전을 예로 들면, 홍길동전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주제는
우리 탐관오리 퇴치하는 게 굉장히 속이 시원하죠. 그리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표면적 주제로 이것들을 건들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좀 더 깊이 있는 심층적 주제로 보면, 음, 홍길동전이 결국 꿈꾸는 건 이 신분제도의 억압에 대한, 그것에 대한 차별에 대한 극복, 그 신분제도 철폐, 그리고 또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이상사회, 율도국이라는 것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이 보여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걸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거의 역모 최대의 큰 이제 나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걸 약간 은근슬쩍 숨은 이제 이중적인 심층적인 주제로 담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작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작품을 썼다고 해도 독자는 또 각자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작품을 재밌게 읽고 나서 나 도술 배울 거야, 나 태권도 배울래요,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벼워, 그렇게 느끼면 안 돼 라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작가의 이런 주제의식과 또 독자의 주제의식도 같이 수용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 이제 독서 코칭 강의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해요, 이런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감상도 존중을 해주고 대화를 통해서 상호 협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내용을 이제 주제의식을 살짝 비틀어 본다면 또 뒤쪽에 결말을 바꾸거나 또 이어쓰기 활동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어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서 코칭 문학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소설에서 다루지 못한 시와 희곡, 수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